너희한테 줄 유산 따윈 단 1원도 없다. 차가운 핸들을 잡으며 피땀으로 버텨온 40년이었습니다. 제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어 두 아들 번듯하게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내고 나면 제 노후는 그저 평온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평생 다 퍼주는 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고 살았던 제 한계 없는 사랑은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자식들을 그저 돈만 밝히는 괴물로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선포한 주택연금이라는 마지막 패. 이건 자식을 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65세 가장의 묵직하고 처절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로 65,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꼬박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 오랜 세월 운전하며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도로도 취객도 새벽 안개도 아니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 동안 집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 아내와 그 옆에서 커가고 있을 자식들 생각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새벽 4시에 눈뜨게 했고 몸살이 나도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천 땅을 밟은 건 20살 때였습니다. 고향은 충남 예산, 논밭이 전부인 시골 마을에서 형제 넷 중 셋째로 태어났지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셨습니다. 성인이 되고 무작정 짐을 쌓아 연고지도 없는 인천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건설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건설 현장 형들 밑에서 자비를 하고 먼지를 마셨지요. 월급이 나오면 고향에 붙이고 쪽방 월세와 밥값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가진 것 없는 놈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25 건설 현장 형의 소개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다소곳하던 모습에 이상하게 눈이 떼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인연을 맺어 제가 26, 아내가 24세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 예식장도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조촐하게 시작하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 나중에 여행 가면 되죠 뭐 했습니다. 그 말을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결국 그 나중에를 수십 년 뒤로 미루고 살았으니까요. 결혼하고 이듬해 첫째 준식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 얼굴을 봤을 때 분만실 복도에서 기쁘면서도 덜컥 무서웠습니다. 이 작은 것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건설 현장 자빌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 안정적인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선배가 너 운전 잘하니 택시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하면 돈 된다 하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산학금 택시는 회사에 하루치 돈을 먼저 채워야 내 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못 채우면 마이너스니 쉴 수가 없었지요. 새벽 4시에 나가 밤 11시, 12시까지 운전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손님이 많아 조금 나았지만 맑은 날 손님이 없으면 빈 차로 돌며 호출만 애타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전 경쟁이 어찌나 치열한지 잠깐 방심해 호출을 놓치면 속이 상해 핸들을 꽉 쥐어짜곤 했습니다. 졸리면 차를 세워놓고 30분, 많아야 1시간씩 쪽잠을 자며 다시 출발했습니다. 술 취해 왜 돌아가냐 시비 거는 사람, 토하고 그냥 내리는 사람, 돈 없다고 버티는 사람까지 별의별 취객에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싸우다가 신고라도 들어가면 하루 장사가 끝나니 꾹 참고 다음 손님을 태웠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안 자고 기다리다 밥과 국을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피로에 지쳐 허겁지겁 먹고 쓰러지듯 잠들기 바빠 아내의 하루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참 미안합니다. 그 산학금에 시달리는 와중에 둘째 성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 혼자 혈기왕성한 아들 둘을 키우는 동안에도 저는 책임감 하나로 거리에 나가 핸들만 잡았습니다. 늘 미안했지만 무뚝뚝해서 표현할 줄 몰랐고 더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무사고 10년을 버텼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따기 위한 조건이었지요. 빗길, 눈길, 졸린 새벽에도 핸들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난폭한 차가 끼어들어 여기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사고 나면 다 끝이기에 꾹 삼켰습니다. 택시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던 해 드디어 제 이름의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 면허증을 보여주니 아내는 고생했어 진짜 하더군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지난 10년치 피로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산학금이 없어지니 숨통이 트였고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식이와 성준이가 연이어 대학에 갔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돈 없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아내는 살림을 더 졸라맸고 저는 쉬는 날 없이 핸들을 잡으며 두 놈을 무사히 졸업시켰습니다. 지금 제 명의로 된 인천 아파트가 시세 6억이고 평생 아껴 모은 예금도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값도 시세가 꽤 나갑니다. 남들에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제게는 청춘 그 자체입니다. 새벽 4시에 차가운 핸들, 쪽잠 30분, 취객들의 욕설과 무한 경쟁의 나날이 한 푼, 두 푼 쌓여 비로소 이 통장의 숫자가 된 것입니다. 가끔 홀로 운전하며 생각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자식들에게 뭘 바랐을까?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건강하게 자라 제 밥벌이하며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걸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5이 되어 돌아보니 그 소박한 바람조차 너무 큰 욕심이었나 싶어 쓸쓸해집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을 군소리 없이 묵묵히 버텨준 내 아내에게 이제야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진짜로 고마웠다고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핸들을 잡은 채 진작에 어디선가 쓰러졌을 겁니다. 두 아들이 일찍 장가를 갔습니다. 큰아들 준식이가 32살에 먼저 결혼을 했고 둘째 성준이가 그로부터 2년 뒤에 뒤따라갔어요. 저는 그날들이 참 좋았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택시 핸들을 잡으면서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온 가슴 벅찬 장면이었거든요. 멋지게 예복을 입고 식장 단상에 당당하게 선 아들 녀석들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손수건을 꼭 쥔 채 연신 눈물을 훔치더군요. 굳이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둘 다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그래도 자식들 장가 보낼 때까지 무사히 잘 버텨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결혼 자금은 아들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쥐어주었습니다. 둘이 합쳐 2억 원, 평생 아껴 모은 예금 4억 원 중 절반이 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하니 운전대를 더 잡으면 그만이었고 아들 둘 번듯하게 장가까지 보냈으니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죠. 사실 아내는 처음엔 말을 조금 아꼈습니다. 밤에 나란히 잠자리에 누워서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당신이 평생 일해 모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저는 그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는 어쩔 수 없었어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 해줘야지. 세상에 자식한테 쓰는 돈이 제일 안 아까운 돈이야. 아내는 더는 말하지 않았고 저 역시 자식들을 향한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돈이 두 아들 인생을 단단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하면서요. 첫째 준식이한테 1억 원을 건넸던 그날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도와준다는 말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더군요.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보답하면서 살게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뱉는 말이었어요. 저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됐다. 이제 너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라. 그거면 됐다 하고 무뚝뚝하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울컥했습니다. 철없던 아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싶어서 말이지요. 둘째 성준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녀석들의 입에서 나온 그 약속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했던 진심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지금 와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면서 준식이가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에 아이까지 키우다 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야.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든데 엄마가 아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아내는 원래 거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힘들다니 그저 알겠다고 했지요. 그날 아내는 제게 미안했는지 말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제 물음에 아내는 당신 종일 운전하고 피곤할 텐데 신경 쓰이게 할까봐 그랬지.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 번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 요즘 젊은 애들 살기가 참 힘들다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더군요. 둘째 성준이는 첫째와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대놓고 손을 벌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올 때마다 곁에서 슬쩍슬쩍 힘든 말을 흘렸습니다. 엄마, 매달 대출 이자가 나올 때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직접 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화살표가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눈치 없는 저도 알았고 아내도 알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힘들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비상금을 털어 또 아들 주머니에 챙겨주곤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 녀석들이 돈을 받아갈 때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건네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돈을 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 쏙 사라졌습니다. 마치 당연히 받을 돈이 있어서 거래처에 당당하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나이 들어 쓸데없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기껏 베풀어 놓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 참 옹졸한 아비인가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녀석들의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어느새 당연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베풀어준 호의가 다음 요구의 당연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까지 낳아 기르는 30대 중반의 성인들이 맞나 싶었어요. 몸뚱이만 컸지 아직도 부모한테 칭얼거리면 다 나오는 줄 아는 철부지 어린아이인 줄 아는 건지 대체 언제까지 부모 등골을 빼먹을 생각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절을 하면 부모의 사정을 이해하며 돌아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서운해하고 심통을 부립니다. 아내는 자식들에게 그런 불편한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정한 부모로 미움받을까봐 끙끙 앓으면서 제게 말도 못 꺼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모든 청춘을 바쳐 살아온 사람이 다 늙어서 이제는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슴이 가장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서 제 앞에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지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이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왜 그래? 아내가 한참을 뜸을 들이며 눈치를 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식이가 이번에 또 전화가 왔어. 힘들다고.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한테 말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조금 보태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밥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가 차가운 핸들 잡고 뼈 빠지게 번 돈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아들 녀석들은 그 돈이 얼마나 고단하게 만들어진 돈인지 알기는 할까? 그날 밤은 유독 방안이 춥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한테 무슨 대단한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게 절대 아닙니다. 보답을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능력이 되어 해줄 수 있을 때 아낌없이 해주는 게 부모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서글픈 일이 생겼습니다. 주면 줄수록 자식의 고마움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줄수록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받는 게 당연해지면 그 다음엔 더 달라고 손을 벌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순식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야박하고 매정한 부모가 됩니다. 어느 순간 저는 자식들에게 부모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 쓰는 ATM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언제든 돈이 나오는 기계 말입니다. 그 기계의 비밀번호는 자식을 향한 아내의 미안함이었고, 잔액 조회는 녀석들이 집에 올 때마다 슬쩍 눈치를 살피는 재산 탐색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부모님 덕분에 살았다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던 두 아들 녀석들. 평생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다던 그 고맙던 목소리. 저는 지금도 가끔 홀로 운전대를 잡으면 그 소리들을 생각합니다. 그때 그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가짜 감정이었을까? 어쩌면 녀석들 스스로도 모를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 진심이었겠지만 어느 순간 욕심이 눈을 가려 흐릿해진 거겠지요.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원래 그렇게 간사한 건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다 바뀐 것처럼 크게 느끼다가도 자꾸 받다 보면 어느새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그리고 그게 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준 제 잘못이고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처음에 손을 내밀었을 때 매정하게 느껴지더라도 단호히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지갑을 열어줄 때마다 저는 자식의 인생을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잊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한계 없는 사랑이 자식의 감사함을 지워버리고 결국 녀석들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제 청춘을 다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제가 그저 그런 당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식들을 제 손으로 그렇게 괴물처럼 길러내고 말았다는 것,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불평이라는 걸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동안 아내는 그 긴 외로움의 시간을 혼자서 묵묵히 버텨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것까지 그 모든 고단한 일들을 저 없이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저는 그 시절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내도 당연한 듯 살았고 저 역시 당연한 대접인 듯 그저 받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들 녀석들이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린 후에도 아내의 헌신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저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말이 되면 아들 내외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저도 참 반가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녀석들 얼굴 보는 게 좋았고 오랜만에 시끌벅적해진 집안 분위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말이 다가오는 게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순전히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온다는 연락이 오면 아내는 사나흘 전부터 혼자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장을 봐오고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두고 구석구석 집을 치우고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온몸 구석구석 성한 곳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아내가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서 한 손으로 겨우 허리를 짚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보, 많이 안 좋아?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방으로 떠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무리해서 그래 금방 나아. 괜찮지 않다는 거 남편인 저는 다 압니다. 그래도 아내는 자식들 앞에선 절대 내색을 안 해요. 아들 내외 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눈이 번쩍 밝아져서 또다시 부엌으로 기어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딱 그랬습니다. 준식이 내외가 둘째 성준이 내외까지 데리고 다 같이 온다고 하더군요. 손주 녀석들까지 다 합치면 8명의 대가족이 한꺼번에 이 집에 둘러앉아 모입니다. 아내는 잡채를 볶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참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전날 밤부터 고기를 재워야 하고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 서서 기름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거들려고 부엌 주위를 서성거리면 아내는 한사코 제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거실에 나가 있어. 좁은 부엌에 둘이 있으면 정신 사납고 더 불편해. 그렇게 아내는 고집스럽게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니 집안이 금세 왁자지껄해졌어요. 거창하게 밥상이 차려지고 다들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땀 흘려 차려놓은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참 대단하다, 고생했다 싶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갈비찜에 잡채, 정갈한 나물 몇 가지와 뜨끈한 국까지 올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음식을 입에 넣은 자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큰 며느리가 갈비찜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더니 대뜸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갈비찜은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아내는 무안한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다음에는 좀 더 싱겁게 해줄게. 그 옆에서 작은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잡채만 젓가락으로 툭툭 뒤적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무척이나 귀찮고 불편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자식 놈들 중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도 정말 맛있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요즘 애들 건강에는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며 며느리들의 투정만 상 위에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가시 돋친 소리들을 고스란히 들으면서도 자식들이 불편할까봐 얼굴에서 웃음을 한 번도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내내 아내의 그 웃음이 너무나 서글프고 거슬렸습니다. 가슴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자식들 눈치 보이게 만들까봐 억지로 지어 올린 눈물겨운 웃음이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하지만 자식 앞이라 내색 한번 못하고 꾹꾹 참아내는 우리 세대의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해서 젊은 사람들이 할 말 다 하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이건 도리가 아니야 싶었어요. 한마디 하려다 아내가 아무 말도 말라는 듯 옆에서 꾹꾹 찌르는 통에 겨우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들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보더군요. 예의상 설거지 제가 할게요. 어머니 한마디 했지만 아내가 아니야 오는데 피곤했을 텐데 쉬어 내가 해야 금방 끝나 한마디 하니 바로 네 하며 소파에 앉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녀석들은 거실 바닥에서 제 자식들과 놀아주느라 바빴고요. 그 속에서 아내는 혼자 묵묵히 부엌으로 걸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린 방문 사이로 아내의 그 외로운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어깨, 서글프게 굽어버린 허리, 그리고 차가운 물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부엌. 자식 놈들 중 그 누구도 엄마를 도우러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슬그머니 아내 곁으로 다가가 고무장갑을 빼앗으려 물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당신 가서 좀 앉아있어. 아내는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됐어요. 당신이 무슨 설거지야. 내가 금방 할 테니까 나가 계셔.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온 사방에 어질러 놓은 장난감들을 전부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파 한 구석에 지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아내의 주름진 얼굴이 오늘따라 유독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찰싹 붙어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부터 애들 온다고 하면 힘들게 음식하지 말고 간단하게 시켜 먹자. 아니면 밖에서 외식을 하든가. 힘들게 이렇게 다 차려낼 필요 없어. 아내가 감았던 눈을 슬며시 뜨며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래요? 애들이 겉으로 튀는 안내도 다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8 식구 다 같이 밖에서 외식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냥 내 몸 조금 힘들고 내가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왔거든요. 음식이 맛있네 맛없네, 돈이 많이 드네 적네, 그게 본질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자식 놈들이 엄마의 그 뼈를 깎는 수고를 당연한 공기처럼 여기는 그 뻔뻔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면 알아서 상이 차려지고 다 먹고 나면 엄마가 다 치워주는 것, 입에 안 맞으면 그저 불평이나 늘어놓는 것. 제 아내는 우리 집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2 아들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워낸 어머니이고 저와 평생을 고생해온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들 눈에 비친 엄마는 그저 주말마다 공짜로 맛있는 밥을 해주는 가사도우미에 불과했던 겁니다. 엄마가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요새 몸은 좀 어떤지, 대체 무슨 낙으로 사시는지 자식 놈들 중 그 누구 한 명도 엄마에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나란히 누워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물었지요. 당신 솔직히 오늘 며느리들한테 속상하고 섭섭했지? 아내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키다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섭섭하긴 섭섭한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입맛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도 그렇지 맛있게 잘 먹었다, 수고하셨다는 말 한마디는 기본 아닌가? 밥을 먹었으면 지들이 설거지라도 거들었어야지. 제 분통 섞인 목소리에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도리어 저를 말렸습니다.
나 자식들 시집살이 시키는 고약한 시어머니 되기 싫어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내가 하면 마음 편해요. 저는 그 바보 같은 말에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서운해하는 그 당연한 감정조차 부모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꾹꾹 눌러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모진 상처를 받고도 되래. 내가 늙고 부족해서 자식들 마음에 못 맞춰준 것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곤히 잠든 아내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나를 만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앞에 선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돈 번답시고 밤낮으로 택시 핸들을 쥐어짜는 동안 이 사람은 홀로 외로움과 싸우며 아들 둘을 키워내고 살림을 도맡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다 늙어 허리가 굽은 지금에 와서까지 자식 놈들에게 그저 밥해주는 하찮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참고 억지로 웃어넘기며 상처를 받아도 전부 제 탓을 돌리는 아내. 저는 그 바보 같은 아내의 뒷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 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 놈들이 너무나 괴물 같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저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속으로만 그 뜨거운 불길을 삼키고 또 삭혀냈습니다. 그 미련한 침묵이 머지않아 우리 집안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불씨가 될 줄은 그 시절에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밖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집에만 오면 한없이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사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거래처 앞에서는 쩔쩔매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응어리를 전부 쏟아붓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반박하지 않는 사람한테요. 우리 큰아들 준식이가 딱 그랬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려는데 신발장 앞에 낯익은 신발이 있었습니다. 준식이 신발이었어요. 퇴근길에 잠시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 목소리가 들렸고 준식이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멈칫했습니다. 흘러나오는 공기가 어쩐지 이상했거든요. 준식이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퉁명스럽고 날이 잔뜩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회사를 안 다녀봐서 요즘 직장 생활이 어떤지 전혀 모르잖아. 물가가 얼마나 미친 듯이 뛰었는지 알기는 해? 지금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목소리로 뭔가를 달래듯 미안해하며 대답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준식이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니, 엄마 그리고 애 영양제를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샀어요?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거 살 때는 애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먹고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순간 거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아내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친구가 아이 성장에 좋은 거라고 하도 칭찬하길래 샀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다음엔 꼭 먼저 물어볼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이 부르르 쥐어졌습니다. 손주 걱정돼서 영양제 사준 게 대체 뭐가 잘못이라고,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 엄마한테 저런 모진 말투로 쏘아붙이다니요. 하지만 저는 현관에 서서 끝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가 듣는 걸 알면 더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입에서 무슨 험한 말이 튀어나올지 스스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준식이는 조금 더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거칠게 들고 나가며 한마디를 툭 던졌지요. 엄마, 저 갈게요. 피곤해 죽겠다, 진짜. 아내가 뒤따라 나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그래도 온 김에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가지. 됐어요. 입맛도 없어. 현관 앞에 서 있던 저와 준식이가 딱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아버지 오셨어요? 뵙고. 아내 역시 깜짝 놀라며 어머, 당신 언제 왔어요?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지금 막 왔어 했습니다. 준식이가 서둘러 가보겠다며 돌아간 뒤 아내는 저녁 금방 차려줄게요 하고 부엌 쪽으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아내의 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 뒤를 바라보다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내가 거실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에 슬그머니 부엌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싱크대 앞에 돌아서 서서 어깨를 바르르 떨며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연신 눈가를 훔치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 숨죽여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서 달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못 본 척 돌아서려다가 도저히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 옆에 섰습니다.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얼른 눈물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본 아내의 눈은 이미 붉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아내의 웃음이 너무나 보기 싫었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엄청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식이가 무슨 말 했어? 다 듣고 알면서도 다시 물어봤습니다. 직접 말하고 속이라도 풀라고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나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가 봐요. 밖에서 살기 힘드니까 저러겠지 뭐. 그래도 그렇지 제 엄마한테 그딴 말투로 말을 해? 당신 들었어요? 아니야, 나도 먼저 물어보고 샀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어. 저는 아내의 그 바보 같은 자책에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준식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돈으로 줘요, 돈으로. 손주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영양제를 사다 준 할머니한테 자식 놈이 할 소리입니까?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 한껏 웅크리고 있다가 집에 가서 풀자니 마누라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 평생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받아주는 엄마한테 와서 온갖 말을 쏟아버리는 거겠지요. 가장 만만하고 가장 상처받아도 티를 안 내는 사람이니까요. 저도 압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거, 요즘 먹고 살기 팍팍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그건 자식으로서 절대 안 되는 짓입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서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보다 눈이 더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하려다가 결국 툭 물었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울었지. 눈이 좀 건조해서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다 하네. 아내는 긴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 왜 미련하게 혼자 다 사겨? 아내는 도리어 자식을 걱정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아. 그냥 준식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싶어서 그게 걱정이네.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서 긴 시간을 뒤척였습니다. 아내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참 피곤했겠지요. 부엌에서 울다가 혼자 삭히고 또 제 걱정까지 하느라 온몸이 지쳤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 귀한 사람이 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하나? 다 늙어서 자식 놈한테 핀잔을 들어야 하나? 그리고 그 모진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전부 자기 탓이라고 자책해야 하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용암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아내가 결국 알아놓았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했는지 열이 심하게 오르고 밥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툰 솜씨로 죽을 끓여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아내가 누운 채 힘겹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죽을 다 끓일 줄 아네? 왜 나라고 못 끓여? 아니, 그냥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 고맙다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너무나 아프게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죽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식 놈 짜증은 다 받아내면서 남편이 끓여준 죽 한 그릇에는 미안해하는 사람. 그 불균형이, 그 말도 안 되는 지독한 불균형이 저를 밤새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는 자식들의 무례함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는데 부모가 참아줄수록 자식 놈들은 그것을 더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기어올랐습니다. 무너져가는 아내를 지키는 건 결국 남편인 제가 해야 하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머지않아 어떤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될지 그때의 저 자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다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낮부터 집안이 북적였어요. 손주 녀석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은 그래도 명절이라고 각자 앞치마를 둘러매고 주방에서 아내와 함께 음식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 녀석들은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제가 아껴두었던 양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한잔 하시겠어요? 첫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끼리 마셔라, 나는 됐다.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로 북적이고 시끄러운 게 참 좋으면서도 나이가 드니 어딘가 모르게 금세 피곤해지더군요. 잠깐 눈이라도 붙일까 싶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나누는 아들 녀석들의 목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흔한 대화려니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술기운이 적당히 오른 목소리들, 뻔한 회사 얘기나 주식 얘기 같은 별 내용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둘째 목소리였어요. 형, 요즘 여기 부모님 아파트 인근에 재개발 얘기 솔솔 나오는 거 알아? 만약 진짜 재개발되면 아버지 집 가치가 최소 몇 억은 더 뛰는 거잖아. 저는 누운 채로 슬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무슨 소리가 이어질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준식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알아봤어. 게다가 아버지 개인 택시 면허도 요새 시세가 장난 아니게 올랐더라고. 나중에 아버지 운전대 놓으시고 그거 정리하시면 일단 형인 내가 대출 급한 것 먼저 끄고 너랑 지분 나누면 되지 않겠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맞받아치더군요. 형, 엄마한테 저번에 형 돈 필요하다고 받아서 주식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조금 더 가져가야지. 아버지 성격상 통장에 단단히 쟁여둔 예금도 꽤 될걸? 준식이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쉿, 임마 목소리 좀 낮춰라. 안방에 아버지 계신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런지 심장이 이상하게 아주 느리고 묵직하게 뛰었습니다.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상하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갑고 시리게 올라왔어요. 오히려 그 차분함이 저 스스로도 무서웠습니다. 저 녀석들이 지금 부모를 앞에 두고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건가? 아직 내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내 택시 면허, 집, 돈, 내가 피땀 흘려본 것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끄럽던 주방 쪽에서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아내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안방문을 슬며시 열고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 안주 챙겨주려고 과일을 깎고 있었나 봅니다. 칼을 쥔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과일즙이 도마 위로 흘렀지만 아내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바닥으로 내리깐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방문을 거칠게 걷어차듯 열어 젖혔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며느리들이 선을 넘고 무례하게 굴어도 아내 마음이 다칠까봐 꾹꾹 참아왔습니다. 평생 저는 목소리를 잘 높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고 웬만한 건 그냥 삭히는 사람이에요. 40년 넘게 핸들 잡으면서 손님한테 욕먹어도 참고 취객 상대하면서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단단한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술잔을 들고 희낙낙하던 준식이와 성준이가 들이닥친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순식간에 녀석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온 힘을 다해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술잔이 흔들리고 사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도 지독하게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고 내 엄마가 저기 주방에 빤히 서 있는데 니들끼리 내 재산을 벌써부터 쪼개고 들먹거려? 큰아들 준식이가 당황해 황급히 입을 열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끼리 농담 삼아 한 거예요. 그 입 안 다물어? 농담? 너희는 부모 재산 얘기를 농담으로 하냐? 그것도 명절날 부모 집에 와서? 제 단호한 말에 준식이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녀석들의 턱 밑까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잘 들어라.
내 통장 잔고 중에 단 돈 1원도 네 놈들 몫은 없어. 내가 번 돈은 내 돈이고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는 거야. 어디 살아있는 부모 안부는커녕 주머니 털 생각부터 해?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나가. 눈치를 보던 며느리들이 손주 녀석들을 얼른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준식이가 억울한 듯 뭔가 다시 항변하려다 저의 매서운 눈빛을 마주하고는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성준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녀석들은 옷까지도 제대로 못 챙긴 채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고 시끌벅적했던 집안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도마 앞에 그대로 굳은 채 두 손을 가슴 앞에 꼭 모으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이 너무 무너져 내려서 조용히 눈물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아내 옆에 섰어요. 위로의 말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한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일만 해온 서글픈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래도 명절인데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니 하나도 심하게 한 거 없어. 그래도 며느리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조금만 참지 그랬어. 명절이라 더 화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제 확고한 태도에 아내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손만 꼭 쥐고 있었어요. 그날 밤 사방이 고요해진 텅 빈 거실에 아내와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먹다 만 술잔들이 테이블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봤어요. 이제부터는 자식 다 필요 없고 우리 둘이 먼저야. 우리 인생 살자.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 없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가까이 택시 핸들을 잡으면서 저는 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해 온 청춘을 바쳐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우리 가족같이 살 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았나? 기이하게도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홀가분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던 삶을 끝내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그날 밤 조용히 굳었습니다. 명절 이후 아들 녀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아내는 며칠 동안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을 차리면서도 손을 멈춘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 서글픈 모습을 보면서도 짐짓 모른 척했습니다. 이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지금은 그저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저녁을 먹고 나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낮에 둘째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뭐라는데?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아버지한테 조금만 빌려줄 수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내가 당신한테 한번 말은 해보겠다고 했어 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 배짱은 없고 만만한 엄마를 통하면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 줄 거라 계산한 거겠지요. 명절에 그렇게 호되게 혼이 나고도 겨우 보름 만에 녀석들은 어느새 늙은 엄마를 돈 뽑아내는 창구로 다시 이용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둘 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아내가 잠깐 망설였어요. 둘 다요? 응, 준식이도 같이. 아내는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말 오후 아들 녀석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들은 없었어요. 아들 둘만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녀석들을 보니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아내는 차 한 잔씩 내오고 부엌 쪽으로 빠졌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한동안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결국 둘째 성준이가 먼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술이 과해서 생각 없이 철없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 준식이도 서둘러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여기서 받아줘봤자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대충 얼물일 일이었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됐다. 저는 짧게 잘랐습니다. 성준이 너 엄마한테 이사한다고 돈 필요하다고 했다고. 성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갈까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요. 아버지 돈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저는 성준이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돈을 내가 뭔데 엄마한테 도와달라 말아 하냐. 성준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 영역이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내 재산을 너희가 입에 올리는 날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엄마한테 돈 얘기하는 것도 오늘로 끝이다. 앞으로 돈 얘기하면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준식이와 성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여태 부족함 없이 키웠고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켰고 장가갈 때 1억씩 줬어. 그걸로 엄마랑 내가 할 수 있는 부모 노릇은 끝났다.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준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 나중에? 나중에? 저는 그 물음을 받는 순간 며칠 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주택연금으로 돌릴까 생각 중이다. 순간 녀석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준식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택연금이요? 그래. 이 집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거야. 우리 둘 다 살아있는 동안 매달 돈 나오고 우리 둘 다 죽고 나면 은행이 가져간다. 성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없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한테 물려줄 유산 따윈 단 1원도 없다는 소리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말했잖아. 내 돈은 내 돈이야. 너희가 벌써부터 이 집 저 집 따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헛물 켜지 않게 아예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거다. 준식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저희가 명절에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유산을 한 푼도 안 남기시겠다니 그게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저는 준식이를 봤습니다. 너무하다고? 낮게 물었어요. 너희가 살아있는 부모 재산을 들먹인 게 너무한 거냐? 내 재산 지키겠다는 내가 너무한 거냐? 준식이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녀석들이 돌아갔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다녀왔어요. 주택연금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상담사가 가입 조건이며 매달 나오는 수령액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저는 관련 안내 책자를 단단히 한 부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 책자를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보더니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한참 읽다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진짜로 이거 신청할 거예요? 아직 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알아는 봐야지. 아내가 책자를 도로 식탁에 내려놨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식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내 핸드폰으로요. 아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주택연금 알아보신다는 거 진짜예요? 제발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탑장하지 마. 아내가 폰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어요. 아직 진짜로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녀석들이 이 집을 자기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그게 확실해야 저 철부지 놈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들 힘으로 살 궁리를 하지. 아내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게 되더라도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매달 연금 나오면 내가 더 늙어서 택시 운전대를 못 잡는 날이 와도 우리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요. 정보를 완벽히 차단해야 비로소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부터 부모는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자식들의 자산 관리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는 다 늙어서 그런 비참한 취급을 받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집은 내 집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할 자식들이 있고 있었기에 제가 다시 일깨워준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 행동 하나가 그 어떤 호통보다 더 선명하게 녀석들 가슴에 박혔을 겁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받은 뒤로 아들 녀석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없던 건 마찬가지였지만 뭔가를 눈치챈 사람들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긴장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 준식이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내가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더니 저를 봤어요. 준식이가 요즘 주식을 좀 했는데 손해를 많이 봤나 봐요. 저는 신문을 보다 말고 아내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제 눈치를 봤어요. 더 하려는 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아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냥 힘들다고만 했어요. 저는 아내를 가만히 봤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면 온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이라 평생을 그렇게 당하고도 또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당신 애들 도와주고 싶지? 안 돼.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애들을 망치는 거야.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아니라 아내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변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틀 뒤 성준이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에 말한 이사 때문에 정말 돈이 필요하다고요. 저한테 직접 말하기는 무서우니 마음 약한 엄마를 앞세운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산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 주 주말 녀석들이 스스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준식이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아버지,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좀 손해를 봤어요. 성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사 계약 다 했어요.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오는데 잔금 못 치르면 정말 큰일 나요. 저는 두 녀석을 번갈아 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상황 설명이 먼저였습니다. 그 순서가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지 반성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식 손해봤다고?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배울 만큼 배운 것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그러니? 주식을 하든 도박을 하든 그건 니들이 선택한 거야. 잘 됐으면 니들 것이고 잘못됐으면 그것도 니들이 책임지는 거야. 왜 그걸 여기 와서 달라고 하냐? 준식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힘들다고 좀 알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다는 소리를 왜 엄마한테 해? 엄마가 너희 하소연 들어주는 사람이냐? 준식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 엄마 평생 내가 밤낮으로 운전하는 동안 혼자서 너희 키워낸 사람이야. 다 늙어서 이제 겨우 쉬어야 할 나이에 너희 힘들다는 소리에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고. 어디 감히 부모한테 계속 짐을 지워. 너희 이제 다 컸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 집의 가장들이야. 성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준식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녀석들이 쫓겨나듯 돌아가고 거실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어요. 내가 더 일찍 단호하게 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미안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받은 놈들이지 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아내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평생 나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 가고 싶은데 한 번 못 가고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 내가 운전대 잡을 수 있는 동안은 내가 악착같이 벌 테니까. 아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스레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평생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다 내어줘야 좋은 부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끝없이 받쳐주면 자식은 스스로 설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망치는 거였습니다. 베풀매 한계를 긋는 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게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뒤로 몇 달이 흘러 아들 녀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서운하냐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내외 챙기느라 허리를 붙잡고 진땀 빼며 장을 보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자기가 진짜 먹고 싶은 걸 사다가 우리 둘이 정답게 나누어 먹었지요. 어느 날은 아내가 수줍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이랑 여행 며칠 다녀와도 돼요? 저는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왜 내 허락을 받아? 가고 싶으면 당장 다녀와. 아내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전에 택시 운전을 마치고 들어오면 예전엔 쓰러져 잠들기 바빴는데 요즘은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뿐인데도 40년 가까이 거친 도로 위에서 핸들만 잡고 살던 제 곁에 온전한 내 편이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들어온 아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준식이가 왔어요.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큰아들 준식이의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주였습니다. 녀석이 제게 뭔가를 먼저 사들고 온 건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준식이는 제 매서운 눈빛을 슬그머니 피하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소주 한 잔 같이 해요. 저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내가 서둘러 소박한 안주 몇 가지를 내왔고 준식이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채워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두어 모금 묵묵히 잔을 비워내자 준식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한테 못되게 굴고 아버지 재산까지 제멋대로 들먹이고. 저는 녀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사과했냐? 네. 저는 준식이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뉘우친 건지 아니면 그저 연기를 하는 건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40년 넘게 택시를 하며 수많은 인간을 겪어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소중한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변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모인 제가 삶의 무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자식은 결국 제자리로 찾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준식아. 네, 아버지. 앞으로 인생 살다가 힘든 일 생기면 무서워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직접 와라. 치사하게 내 엄마 뒤에 숨지 말고. 큰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덤덤하게 다음 잔을 채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 둘째 성준이 놈도 혼자서 고개를 숙인 채 찾아왔습니다. 이 녀석 역시 잘못했다며 제 앞에 엎드렸고 저는 큰아들과 똑같이 담담하게 잔을 받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자식들의 영악함이 소주 몇 병으로 대단하게 녹아내릴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녀석들은 부모가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저는 요즘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미리 다 줘버리면 받을 게 없어진 부모는 순식간에 짐짝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품 안에 쥐고 있는 게 남아있어야 자식들이 무서운 줄 알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건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제 삶을 단단하게 지키고 서 있어요. 자식들이 힘들 때 기댈 묵직한 기둥이 생기는 겁니다. 옛 선인들도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재산을 많이 남겨줄 필요는 없다. 자식이 현명하다면 재산이 없어도 제 힘으로 일어설 것이고 자식이 어리석다면 유산이 많아봤자 결국 다 탕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 몇 푼이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아내와 저는 외식을 자주 다닙니다.
거창한 곳이 아니라 동네 허름한 국밥집이나 순댓국집인데도 둘이 마주 앉아 먹는 밥 한 끼가 이토록 달콤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가 국밥을 먹다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렇게 큰 탈 없이 오래 살아서 참 다행이에요. 저는 쑥스러워 대답 대신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원래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툰 사람이니까요. 이 택시 핸들을 언제까지 잡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 몸이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는 기쁘게 운전대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남은 재산으로 아내와 둘이 천천히 행복하게 늙어가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손을 잡아주고 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더 재미있게 살면 그만입니다. 자식을 버린 게 절대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엉켜있던 관계의 거리를 비로소 품격 있게 정돈한 것뿐입니다. 결혼한 자식은 엄연히 독립된 타인입니다. 그 명확한 선을 그어주어야 부모도 살고 자식도 진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평생을 그렇게 청춘을 바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계가 없는 맹목적인 사랑은 결국 관계를 완전히 썩게 만듭니다. 주는 부모는 지쳐 쓰러지고 받는 자식은 염치 없는 괴물로 망가집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게 내 피부치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마지막 부모의 도리이자 남은 후반생을 오롯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보, 고향 고성으로 가자. 거기서 당신 몸만 돌보며 살자. 아내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서울 아파트를 팔고 강원도 고성에 모든 걸 묻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 가슴을 움켜쥐고 119에 전화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제설차가 먼저 들어가야 해요. 기다려주세요. 새벽 3시 협심증으로 숨이 멎어가는 저를 살리려 63 아내가 맹추위 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눈을 치울 때 깨달았습니다. 7억을 쏟아부은 이 그림 같은 전원주택이 실은 우리 부부를 가둔 화려한 감옥이었다는 걸, 낭만은 시스템 위에서만 존재하는 사치라는 것을요.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은 집은 이제 텅 빈 채 남겨졌습니다. 강원도 빈집이 많은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한상구 올해 64입니다. 교단에 처음 선 게 32살이었어요. 꼬박 30년을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분필가루 날리던 교실에서 마커 냄새 가득한 화이트보드 앞으로 시대는 바뀌었어도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이들 앞에 서면 등이 고다졌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어요.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주는 안정감을 저는 한 번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은 월급, 흔들리지 않는 직장. 그 울타리 안에서 아들 준호를 키우고 아내와 나란히 늙어왔어요. 남들처럼 주식에 손댄 적도 없고 이상한 투자 얘기에 귀 기울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 제가 62 되던 해 30년 교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퇴직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사실 아내한테 말은 안 했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걸 들 때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잠깐 쉬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조여드는 느낌이 꽤 강하게 왔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바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건강검진 한번 받자. 마지막으로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 사실 저는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그냥 버텼고 피곤하면 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병원 가자고 할 때마다
나 아픈 곳 없어 괜찮아를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왠지 모르게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마음이 좀 약해졌던 걸까요? 부부가 나란히 동네 내과를 찾아 검사를 받았어요. 내시경도 하고 피도 뽑고 심전도도 하고 혈압도 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꼼꼼히 들여다보는 동안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내는 옆에서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하며 작게 중얼거렸지만 저는 괜찮아, 뭐가 나오겠어 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듣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퇴직 준비로 바빴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후배 교사에게 업무를 넘기고 짐을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 안에서 나온 것들, 오래된 학급 사진들, 아이들이 준 편지 뭉치들. 하나씩 꺼낼 때마다 그때 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코올리게였던 녀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그때 참 뿌듯했었는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간 날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아내와 나란히 진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두 분 다 결과 나왔는데요. 이명숙 환자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세요. 혈압이 살짝 높긴 한데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아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한상구 환자분은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괜히 등을 곧게 폈어요. 조금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협심증 가능성도 있어서 심장 쪽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혈압도 관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공복 혈당도 정상 범위를 살짝 넘어서서 지금 당장 당뇨는 아니지만 주의하셔야 해요.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협심증.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심장 얘기라는 건 알았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단어가 이제 제 얘기가 됐어요. 많이 심각한 건가요?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도 줄이셔야 해요. 운동도 격렬한 건 피하시고 가볍게 걷는 정도가 좋습니다. 음식도 싱겁게 드시고요. 일단 큰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며칠 뒤 아내와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더 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협심증 초기. 선생님 말씀대로 당장 위험한 단계는 아니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언제든 나빠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며칠을 맴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퇴근길 서울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평생을 이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날따라 그게 다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떠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어요.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렇게 막 심각한 거 아니라잖아. 알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내가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여보, 당신 걱정하는 거 맞아. 당연히 걱정되지. 근데 그것보다 말을 잠깐 끊더니 다시 이었습니다. 나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게 있어. 저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내 고향 고성 있잖아. 강원도. 거기로 내려가면 어떨까?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다 말았어요. 고성? 응, 공기 맑고 바다 있고 뒤로는 산이야. 서울에서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 거 뭐 있어. 당신 몸도 안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 천천히 쉬면서 살면 안 돼? 내가 어릴 때 살던 데야. 정말 좋은 곳이야. 아내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습니다. 오래 품어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아내가 가끔 어릴 적 얘기를 꺼낼 때면 눈이 반짝이던 그 고향이었어요. 아내가 말하는 고성은 늘 푸르고 넓고 시원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내 건강이 좋아질까? 제가 물었어요. 아내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져. 분명히. 그 말이 왠지 믿겼어요. 아내가 틀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족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살아온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로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내의 고향에서 아내 곁에서
천천히 몸을 추스르며 사는 인생 2막.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파란 바다가 펼쳐지고 그 앞에 작고 하얀 집이 한 채 있는 꿈이었어요. 마당에서 아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밤치고는 꽤 괜찮은 꿈이었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던 말이 어느새 그래 가자가 됐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전에 유튜브로 전원주택 영상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강원도 부동산 카페를 들여다봤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보니 식탁 위에 귀촌 관련 책이 한 권 놓여 있었어요. 언제 사온 건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고성을 처음 찾은 건 퇴직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려 강원도로 넘어가는데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확 트인 동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조수석에서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저도 모르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팔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색이었어요. 서울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이었습니다. 고성 읍내를 한 바퀴 돌고 부동산에 들렀어요. 중개사 사장님이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며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배기 땅, 소나무 숲 옆 자리,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들판이 펼쳐지는 곳. 볼수록 욕심이 생겼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넓이의 땅이 생각보다 가격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여보, 여기다 집 짓고 살면 당신 건강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어요. 바람도 달랐고요. 서울에서 늘 묵직하게 깔려있던 뭔가가 여기선 없었습니다. 가슴이 트이는 느낌이랄까요? 협심증 얘기를 들은 뒤로 늘 가슴 한편이 무거웠는데 그날만큼은 그게 좀 가벼웠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때?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좋더라. 나도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땅은 그 다음 주에 바로 계약했습니다.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어요. 딱 봤을 때 여기다 싶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모를 떨림이었어요. 설계를 맡기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원하는 집을 그려봤어요. 거창할 건 없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햇볕이 잘 들고 방은 넉넉하게. 아내는 텃밭 자리를 꼭 넣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바깥이 보이는 큰 창문을 부탁했습니다. 설계도를 처음 받아보던 날 두 사람이 식탁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방은 뭐로 쓰고 저 공간은 어떻게 쓰고.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공사는 5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서울 아파트를 내놓기로 했어요. 우리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딱히 좋은 입지는 아니었는데 아내가 10년 전에 고른 곳이었어요.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어느새 값이 제법 올라 있었습니다. 살면서 몇 번이나 그때 당신 말 들으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 시세가 6억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퇴직수당 1억, 그동안 모아둔 예금 2억. 다 합치면 제법 됐어요. 서울에서 집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지방에서 집을 짓고 노후를 보내기엔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지방에서 대궐 짓고도 남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말마다 고성을 내려갔어요. 기초 공사가 올라오고 뼈대가 세워지고 지붕이 얹히는 걸 보면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텃밭 자리를 보며 봄이 오면 뭘 심을지 얘기했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저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작은 불씨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당초 잡았던 예산이 있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자꾸 얘기가 달라졌어요. 축대 공사를 해야 한다. 자재값이 올랐다. 이 부분은 추가로 해야 한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집 짓는 게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가 비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속이 좀 쓰렸어요. 그래도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멈출 수도 없었어요.
아들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공사는 잘 돼가요? 응, 잘 되고 있어. 거기 병원은요? 아버지 협심증 있으신데. 읍내에 있어. 걱정 마라. 아버지. 준호야, 아버지가 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준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응원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걱정이 기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10년을 살아온 집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이 집에서 임용 준비를 했고 결혼식 전날 밤을 보냈고 첫 월급 타던 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는 거야. 아내가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손 떨림이 멈췄습니다. 노후 생활비 계획도 꼼꼼히 세웠어요. 집 짓는데 얼마, 생활비 얼마, 예비비 얼마.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가며 계산을 맞춰봤습니다. 연금도 있었어요. 내 집에서, 내 땅에서. 숫자가 맞아 들어갈 때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귀촌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텃밭에 상추랑 고추 심고 싶어. 그래, 해. 뭐든 해. 당신은 뭐 하고 싶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쉬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고성행이 확정됐습니다. 인생 2막의 무대가 정해진 날이었어요. 그때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얼굴이 붉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으니까요. 집이 완공됐습니다. 처음 설계도를 펼쳐놓고 두 사람이 들떠서 이것저것 얘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진짜 집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뒤로는 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자리. 마당도 있고 아내가 그렇게 원하던 텃밭 자리도 있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섰을 때 여기다 싶었던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쁨보다 먼저 든 감정이 있었습니다. 피로함이었어요. 공사는 5개월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늘어지고 늘어져서 거의 7개월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서울에서 고성을 오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주말마다 내려가 현장을 확인하고 업자 얘기를 듣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지쳐서 말이 없어지는 날이 많았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저는 꼼꼼하게 계산했어요. 30년 공무원 생활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숫자 앞에서 허술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골 건축 현장은 제가 살아온 원칙의 세계와 달랐습니다. 축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경사진 땅이라 어쩔 수 없다고. 처음엔 포함된 줄 알았는데 별도였습니다. 자재값이 올랐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공사 중간에 설계를 조금 바꿨는데 그것도 추가 비용이 붙었습니다. 하나씩은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 감당이 안 됐어요. 저는 원칙대로 하자는 사람입니다. 설계도대로, 계약서대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장 업자들은 달랐습니다. 여긴 원래 이렇게 해요. 도시하고 달라요, 사장님.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더 문제 생겨요. 그 말들이 매번 저를 이겼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처음 땅 사고 전원주택 짓는데 6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처음 예산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얼마나 더 들었느냐고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1억이 더 나갔어요. 아파트 판돈에 퇴직수당, 예금까지 다 합쳐서 시작했는데 집 짓고 나니 손에 쥔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억 남짓 남았어요. 노후 생활비로 쓸 돈이 생각보다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통장을 꺼내 들더니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덮었어요.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잔액이 얼마인지, 그게 충분한지 아닌지도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은 집이었고 이미 온 길이었으니까요. 여보, 아내가 불렀어요. 응, 잘 살면 되지 뭐.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사는 가을에 했습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들이고 커튼을 달았어요.
서울에서 쓰던 살림살이들이 새 공간 안에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했어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보니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오래 잊고 살았던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사하던 날부터 텃밭에 욕심을 냈어요. 이미 늦가을이라 뭘 심기엔 한참 지난 때였는데 그래도 자꾸 흙을 들여다봤습니다. 내년 봄엔 상추, 깻잎, 고추 심어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는 옆에서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만만치 않았어요. 강원도 겨울은 서울하고 차원이 달랐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바람도 매서웠어요. 그것까지는 각오했습니다. 문제는 난방비였어요. 새로 지은 집이라 단열이 잘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원주택은 아파트하고 구조가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고 면적이 넓으니 데우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첫 달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 살 때의 2배가 훌쩍 넘었어요. 아내한테는 뭐 첫 달이라 그런 거겠지 했지만 속으로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강원도 겨울은 길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아내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모종삽으로 흙을 뒤집고 이랑을 만들고 모종을 하나씩 심었어요. 저도 옆에 쪼그려 앉아서 거들었습니다. 흙냄새가 좋았어요.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모종 하나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깻잎이잖아. 몰라? 나는 깻잎이 이렇게 생긴 줄 몰랐지.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밥상에서 뭘 먹은 거야?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상추가 올라오고 고추가 꽃을 피우고 깻잎이 넓게 자라던 날, 아내가 저녁상에 텃밭 상추를 한 접시 올렸어요. 직접 키운 상추에 밥을 싸 먹는데 이상하게 맛이 달랐습니다. 마트에서 사 먹던 것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냥 달랐어요. 맛있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네. 그럼 됐어. 그날 저녁만큼은 통장 걱정도 잠깐 서랍 속에 넣어뒀습니다. 마당에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텃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돈 걱정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은 돈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아내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이 집이 우리 집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흙냄새 나는 마당이 있고 바람이 들어오는 마루가 있고 저녁을 함께 먹는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비싼 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그 마루에 앉아있던 저는 아직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들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봄이 좋았습니다. 텃밭에 새싹이 올라오고 마당에 바람이 불고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산 냄새가 들어왔고 저녁이면 노을이 마당 가득 깔렸어요. 이게 전원 생활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러려고 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잡초였어요. 처음엔 그냥 뽑으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조금 올라오는 거야 뭐 대수겠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강원도 여름은 달랐습니다.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요. 돌아서면 자라 있었습니다. 어제 뽑은 자리에 오늘 또 올라와 있었어요. 마당이며 텃밭 주변이며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초록으로 덮였습니다. 예초기를 샀어요. 처음엔 제법 잘 다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뙤약볕 아래 예초기를 돌리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30분도 안 돼서 등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숨이 찼어요. 가슴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협심증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잡초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허리를 삐끗했어요. 예초기를 돌리다가 발을 헛디딘 겁니다. 그날 저녁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아내가 파스를 붙여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더 무거웠어요. 천장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 생활은 즐기는 게 아니라 노동으로 버티는 것이구나. 유튜브에서 보던 전원 생활은 달랐어요. 마당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고 텃밭에서 채소 따고 저녁엔 바베큐 굽고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마당 의자에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예초기 돌리고 집 손보고 나무 정리하고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보다 몸을 더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찾아온 건 이사하고 몇 달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 발전 기금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금액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드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몸에 밴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영수증이나 간단한 내역 같은 게 있을까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수십 년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영수증으로 증명하라는 겁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투명하게 관리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은 이미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드릴 걸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잡초는 뿌리째 뽑히지 않고 오해는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마을 어르신들을 마주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예전보다 짧게 받아쳤어요. 마을 모임에 가면 저만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대놓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 분위기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느새 마을에서 까탈스러운 서울 노인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에요. 30년을 교단에서 살았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신경 안 쓰려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주눅들 필요 있냐고요. 그런데 막상 마을에서 혼자 겉돌다 보니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고립된다는 게 어떤 건지 살면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혼자 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가보니 아내가 마당 한쪽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하늘이었어요. 왜 안 들어와?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한참 만에 말했어요. 어릴 때 여기 살았다고 했잖아. 알던 사람도 없고 익숙한 것도 없어. 내가 꿈꾼 고향은 여기 없었나 봐.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화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한데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어색했고 괜찮다는 말은 더 어색했어요. 그냥 아내 옆에 서서 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날 밤 그 별이 예뻐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마당에 남아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어요. 조용한 것 같으면서 시끄러운 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의 고향이라고 했지만 우리 둘 다 이곳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도 이 땅한테도. 서울에서 온 노부부가 터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우리한텐 맞지 않는 곳인 건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여름은 길었어요. 잡초는 계속 자랐고 허리는 자주 아팠고 마을에서 저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텃밭을 꾸준히 가꿨어요. 말은 없었지만 흙을 만질 때만큼은 표정이 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여름을 넘겼습니다. 가을이 오면 나아지겠지, 익숙해지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믿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꺼낸 건 명절 2달 전이었어요. 올해 추석은 준원에 여기 오면 어떨까? 말은 가볍게 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고성에 온 뒤로 손주 얼굴을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저는 알았어요. 저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준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올 추석에 내려올 수 있겠냐? 아, 네 아버지. 근데 명절에 고성까지 가면 차가 많이 막히지 않을까요? 뭐 어때? 명절이 다 그렇지. 오랜만에 같이 지내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온대. 아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표정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시장을 2번이나 다녀왔어요. 뭘 해줄까? 손주가 뭘 좋아할까? 아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났으니 어른 음식은 못 먹으니까 따로 뭘 준비해야 하나? 그런 얘기를 며칠 동안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뭘 그렇게 많이 했지만 사실 저도 기대가 됐어요. 명절 당일 아침 준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출발했어요. 근데 벌써부터 차가 많이 막히네요. 저는 괜찮아. 천천히 와라. 운전 조심하고 답했어요. 그런데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평소 서울에서 고성까지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오는데 그날은 명절 고속도로가 달랐어요. 문자가 한 번씩 왔습니다. 아직 서울 벗어나는 중이에요. 1시간 뒤에 또 왔어요. 많이 막히네요. 그렇게 꼬박 5시간이 넘어서야 준호 차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내렸어요. 아내가 달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갔어요. 돌이 막 지난 손주 녀석이 낯선 곳이 신기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내가 품에 받아 안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할머니네 왔어, 우리 강아지.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짐을 내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생각보다 더 머네요. 차가 너무 막혔어요. 고생했다. 들어가자. 며느리가 인사를 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5시간 넘게 차에 있었으니 오죽했겠어요. 저녁 밥상이 풍성했습니다. 아내가 며칠을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올라왔어요. 전에 나물에 갈비찜까지. 준호가 어머니 너무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아내는 계속 이것저것 더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인 밥상이었어요. 이런 게 명절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이 신기한지 이것저것 만지고 다녔어요. 마당도 나가보고 텃밭 쪽으로도 나가려 하고. 아내가 따라다니며 웃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손주 걸음마 상대가 됐어요. 오래간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좋았어요. 이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부터 아이가 보채기 시작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칭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이마에 손을 대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애가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얼른 와서 이마를 짚었습니다. 좀 있네. 며느리가 가방에서 체온계를 꺼냈어요. 체온계를 재보니 38도가 넘었어요. 요즘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 달고 사는 감기예요. 애들이 어린이집 가면 다 그렇다는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일 때문에 제가 볼 수도 없는데 속상해요. 며느리가 챙겨온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아이가 약을 먹기 싫다고 버티다가 겨우 받아 먹었어요.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잠을 못 잤어요. 틈틈이 아이 이마를 짚어보고 체온계를 다시 재고. 저도 새벽에 한 번 깼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밥을 먹는데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오늘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밥숟가락을 들다 말았습니다. 벌써? 하루 더 있다 가지. 애가 열이 있으니까요. 익숙한 데 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도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더 있고 싶은데 애가 아프면 제가 너무 불안해서요. 빨리 데려가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괜찮아. 아픈 게 먼저지 얼른 가봐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온 것보다 가는 게 훨씬 빨랐습니다. 아내가 이것저것 음식을 싸줬어요. 며느리가 받으면서 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고 차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 다음엔 저희가 더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나서도 아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당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 아이가 있던 시끌벅적한 마당이었는데 지금은 바람 소리밖에 없었어요. 텃밭 쪽에서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마당에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준호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다 압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마음 한쪽이 허전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었는데, 아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다음번엔 언제 올 수 있을지 그 말은 아무도 못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니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을 보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물소리 사이로 아내가 조용히 코를 훌쩍이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옆에 가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없이 설거지를 끝냈어요. 그날 저녁은 남은 음식으로 둘이 먹었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어제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마당에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울이 멀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요. 겨울이 두 번째로 왔습니다. 첫 해 겨울은 그래도 새로운 맛이 있었어요. 눈이 쌓인 마당이 예뻤고 난로 앞에 앉아있는 게 낭만처럼 느껴졌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리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두 번째 겨울은 달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겨울이 어떤 겨울인지, 얼마나 춥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는지 각오를 하고 맞이한 겨울인데도 막상 닥치니 또 힘들었어요. 각오라는 게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하고 몸으로 겪는 건 달라요. 그의 겨울은 유독 눈이 많았습니다. 강원도가 원래 눈이 많은 곳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 해는 유독 심했어요. 일기예보에서 대설주의보가 자주 떴습니다. 눈이 오면 마당 치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삽으로 치워도 또 쌓였습니다. 허리가 버텨주질 않았어요. 여름에 삐끗한 게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눈 치우는 거 나도 같이 할게. 됐어. 당신이 뭘? 같이 하면 빠르잖아. 그냥 둬. 내가 할게. 고집을 부렸어요. 아내한테 눈 치우는 걸 시키기 싫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들었어요. 예순낸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깥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흰 것들이 조용히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잠이 잘 올 것 같은 밤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슴 통증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좀 답답한가 싶었습니다. 자다가 자세가 불편했나 싶어서 몸을 돌렸어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가슴 한복판을 누군가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쉬려 해도 잘 안 됐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협심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약은 꾸준히 먹어왔는데 몸을 너무 혹사시킨 게 문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리하면 안 된다고. 스트레스 줄이라고.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어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아내가 바로 일어났어요. 잠귀가 밝은 사람입니다. 왜, 어디 아파? 가슴이 좀 이상해.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받았어요. 아내가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당장 출발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폭설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제설차가 먼저 들어가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알았어요. 쉽지 않다는 거. 창밖을 보니 눈이 엄청났습니다. 마당이 이미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골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평화로워 보이는 흰 풍경이 그날 밤은 너무 무서웠어요. 아내가 삽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뭐해? 길 좀 치워야 구급차가 들어오지. 당신 혼자 어떻게 치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서 가슴을 손으로 누르고 있었어요. 움직이면 더 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내가 눈 치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63 여자가 한밤중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어요.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시계를 보니 전화한 지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내는 바깥에서 계속 눈을 치우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살면서 그렇게 긴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겨우 구급차 소리가 들린 건 그 뒤였습니다. 제설차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구급대원이 들어오자마자 상태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속초로 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내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도 순간 아찔했습니다. 여기서 속초까지 눈 온 밤에 얼마나 걸릴지.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시골 밤을 갈랐습니다. 차 안에서 천장을 보며 저는 그냥 버텨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했어요. 아내는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한참 뒤에 담당 선생님이 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일단 고비는 넘기셨어요. 협심증 증상이 악화된 거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입원을 며칠 했어요. 아내가 매일 제 옆에 있었습니다. 병원 밥이 맛없다고 집에서 뭔가를 싸들고 왔어요. 저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은 그쳐 있었어요. 도로는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눈 온 뒤에 강원도 하늘은 유독 파랗습니다. 예쁜 날씨였어요. 근데 저는 그 파란 하늘이 그날따라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마당에 들어서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 무서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이 가슴 아프다고 했을 때 나 손이 너무 떨렸어. 전화하면서도 떨리고 눈 치우면서도 떨렸어.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무서웠어. 평생 살면서 그런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무섭다는 말을. 근데 그날은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무서웠습니다. 진짜로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당에 두 사람이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덜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다 잠을 잘 못 잤어요. 천장을 보다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다음번엔 구급차가 더 늦게 오면 어떡하지? 아내가 혼자 눈을 치우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퇴원하고 나서 며칠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진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생각이 많아서였어요.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밥을 챙겨줬어요. 죽을 끓여오기도 하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러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앞으로도 언제 또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던 그 길, 그 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 밤 아내가 혼자 눈을 치우던 뒷모습도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어요. 우리 같은 생각하고 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내놓자. 말로 꺼내고 나니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둘 다 오래 담아두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땅 보러 다니던 날, 설계도 펼쳐놓고 웃던 날, 이사 오던 날,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일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내놓고 싶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잠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 얼마에 내놓으실 생각이세요? 짓는데 들어간 거 생각하면 제 값 받고 싶은데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사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비용을 다 못 받아요. 서울하고 달라요. 들어올 사람은 없고 나갈 사람만 줄 서 있는 동네예요. 전원주택은 계속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있던 사람들은 나가려 하고. 빈집이 왜 많은지 아세요? 다 사연이 있는 집들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많이 낮추셔야 해요. 그래도 보러 올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쪽 매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얼마 정도면? 사장님이 숫자를 말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가격이었어요. 지은 돈의 절반 남짓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귀에 들어오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여기 쏟아부은 게 얼만데? 땅값에 건축비에 이런저런 추가 비용까지 제 값도 못 받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가격에 내놔도 보러 올까 말까예요. 솔직히.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였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집 앞에 섰습니다. 뒤로 산이 감싸고 앞으로 바다가 보이는 자리. 처음 이 땅에 섰을 때 여기다 싶었던 그 자리였어요. 지붕도 마당도 텃밭도 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봄에 아내가 심은 고추는 이미 다 말라 있었어요. 겨울이었으니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뭘 묻은 거야. 원망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탈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평생 숫자 앞에서 허술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원칙대로 살았어요.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맞추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근데 이 집 하나가 제 세월을 흔들어 놨어요. 아파트 판돈, 퇴직수당, 예금. 평생 모은 것들이 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교단에서 30년을 버텼고 협심증 진단을 받고도 버텼고 공사 내내 흔들렸어도 버텼는데 부동산 사장님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있잖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내가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들고 창밖을 봤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 바다였어요. 회색빛이었습니다. 처음 이 바다를 봤을 때는 저렇게 파랬는데 그날은 그냥 차갑게 보였어요. 며칠을 더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다만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이 집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갔는지, 그걸 이 가격에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허탈한 일인지, 그걸 받아들이는데 며칠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내놓자. 팔릴 때까지 기다리다간 다음 겨울을 또 여기서 보내야 했어요. 그 다음 겨울에 또 그날 밤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어요. 내놓자. 얼마가 됐든. 아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이 몇 가지 없었습니다. 아내가 대충 차린 밥상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밥이 잘 넘어갔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건지도 몰랐어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는 저 자리가 맞는 자리라서 저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겠지. 우리는 이 자리가 맞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고요.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맞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그 차이를 알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집은 끝내 팔리지 않았습니다.
내놓은 지 몇 달이 지나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동산 사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나갈 사람만 줄 서 있는 동네였어요. 처음엔 연락이 오면 기대를 했다가 그마저도 뜸해지니 그냥 체념이 됐습니다. 더 기다렸다간 몸이 먼저 버티질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일단 나오자. 집은 그냥 투자. 세컨하우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몸이 좀 나아지면 날 좋은 계절에 잠깐씩 와서 쉬다 가는 집으로. 그렇게 마음을 돌려먹으니 조금 나았습니다. 손해를 본 건 맞지만 그 집이 우리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짐을 쌌습니다. 이사 올 때는 설레며 풀었던 짐인데 쌀 때는 그냥 묵묵히 했어요. 아내가 텃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었어요. 봄에 상추 심고 깻잎 심고 고추 심던 그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잠깐 거기 서 있다가 말없이 돌아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트럭이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텅 빈 방들이 낯설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흔적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 처음 공사 끝나고 들어오던 날에 그 빈 공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차에 올랐습니다. 고성을 빠져나오는 길에 바다가 보였어요. 겨울 바다였습니다. 처음 이 바다를 보고 탄성을 질렀던 게 언제였는지 아내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앞만 봤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어요. 대학병원 근처에 작은 빌라 월세를 얻었습니다. 고성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마당도 없고 텃밭도 없고 창문 밖으로 바다도 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들이 빼곡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좁다. 응. 그래도 괜찮아.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첫날 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어요. 병원 응급실 십자가 불빛이었습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켜져 있었어요. 고성에서는 폭설이 내리던 밤에 그 불빛 하나가 얼마나 멀었는지, 구급차를 기다리며 얼마나 버텼는지, 병원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아득했는지 그 기억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근데 지금 저 불빛이 저기 있었어요. 창문만 열면 보이는 자리에. 아내가 옆에 와서 창밖을 같이 봤습니다. 여보, 저 불빛 보여? 응, 보여. 저게 있으니까 이제 살 것 같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이었습니다.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마당도 없는데 저 병원 불빛 하나가 그 모든 것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고성에 온 뒤로 오랜만에 푹 자는 잠이었어요. 중간에 깨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무거워지는 일도 없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밥을 했어요. 좁은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를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같았어요. 고성에서도 아내가 매일 아침 밥을 했는데 그때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날 아침 그 냄새가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살림은 빠듯했어요. 고성 집에 묶인 돈이 있었고 남은 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연금이 나왔어요. 교사로 30년을 일한 세월이 매달 통장에 꽂혔습니다. 외식은 줄이고 씀씀이를 아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병원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준호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왔어요. 이제 서울이니까 가까웠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자주 올게요. 아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고성에선 명절에 하루 머물다 아이가 아파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가볍게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른 일인지 살아보니 알았어요. 돌아보면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더 꼼꼼하게 따져봤어야 했어요. 한 달이라도, 아니 한 계절이라도 먼저 살아봤어야 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길이 어떻게 되는지, 응급실이 얼마나 먼지, 이웃과 어울리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닌지, 유튜브 영상 속 전원 생활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을을 먼저 겪어봤어야 했어요.
가족도 생각보다 자주 오지 못합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아이가 있고 직장이 있어요. 그 현실을 탓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현실을 미리 알았어야 했어요. 손주 보는 재미로 노후 보내면 되겠다던 계획은 거리가 멀어진 순간 그냥 계획으로 끝났습니다. 귀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골 생활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공기는 분명히 달랐고 흙냄새는 좋았고 텃밭에서 상추 키워 먹는 그 밥상은 진짜였어요. 그 시간들이 다 헛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한테 맞는지를 먼저 알았어야 했어요. 사계절을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봄의 설렘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됐어요. 여름의 잡초와 떼약볕을, 겨울의 폭설과 긴 밤을,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줄 시스템이 있는지를 먼저 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어요. 창밖으로 오늘도 불빛이 보입니다.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밤이 되면 선명하게 켜져요. 처음엔 그 불빛을 볼 때마다 고성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묻어두고 온 것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저 불빛을 보면 그냥 안심이 돼요. 오늘 밤도 저기 있구나 싶어서요. 월세 내고 밥 먹고 병원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대궐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공간이 따뜻했습니다. 마당도 없고 텃밭도 없어요. 창밖으로 바다도 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밤이 없어요. 준호가 손주 데리고 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귀촌을 꿈꾸신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봄날의 설렘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사계절을 먼저 살아보세요. 한 달이 어려우면 계절마다 내려가 보세요. 여름에 잡초를 뽑아보고 겨울 폭설에 길이 어떻게 막히는지 눈으로 보세요.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인지, 눈이 오면 누가 길을 치워주는지, 가족이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들을 다 알고 나서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결국 나의 준비된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고립된 성이 아니라 진짜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